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는데요. 조성혜 기자입니다.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신임위원 2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여 소득 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임기 3년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부위원장으로는 김성호 상임위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것을 제의했지만 경영계는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혀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7,500원대라도 유급 주휴수당 때문에 이미 시간당 9,030원을 줘야 되고 산입 범위까지 하면 벌써 10,000원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볼멘소리와 하소연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대 최저임금위원들이 그 고생 속에서 16.4%를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한 1년 동안에 현장은 굉장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휴게 시간을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노동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산입 범위를 임의적으로 확대한다든지 이게 만연해 있고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 범위 등을 놓고 벌써부터 노사 간 이견이 드러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제도 안착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기업에 지원하는 신규 채용 인건비는 늘리고 유연 근로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업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나온 대책에 따르면 7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신규 채용 1인당 월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앞당겨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신규 채용 1인당 지원금 100만 원을 최대 3년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에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산재보험료를 낮춰주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장시간 노동 개선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고 기업의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공장 설비 구축과 함께 전문 연구 기술 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면허와 교육 문제로 당장 인력 충원이 어려운 노선버스업과 특정 계절에 노동이 집중되는 스키장, 물놀이장 사업 등은 유연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대책도 있습니다. 저소득 노동자가 늘어난 여가 시간을 직업훈련에 쓸 수 있도록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고 임금 저하로 퇴직금 감소가 우려될 경우 중간 정산을 허락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자 100만 명 이상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줄어들고 일자리 14만에서 18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정부가 미래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기반한 혁신 성장으로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단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을 올해 2만 개 더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바이오 고형 폐기물 연료에 대해선 줄일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기물, 목재 펠릿 등 연소 과정의 오염물질 등 부작용이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선 방안은 태양광, 풍력 등은 가중치를 유지하거나 높인 반면 폐기물과 목재 펠릿 등 부작용이 있는 발전원은 가중치를 줄여 사업자들이 이들 발전의 비중을 축소하도록 유도하는 게 골자입니다. 20일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총궐기 대회인데 그동안 정부와 의사협회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측의 주요 입장 차이 김주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성형과 미용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항목으로 흡수한다는 문재인 케어. 환자들은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지만 의사들은 저수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반대합니다. 여기서 수가란 건강보험 적용을 할 때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합친 총 진료비. 총 진료비가 10,000원이라면 환자는 3,700원을, 나머지 6,300원은 건강보험이 각각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63%대라는 걸 감안한 계산입니다. 의사들은 10,000원이라는 수가가 원가 15,000원에도 미치지 못해 항상 5,000원을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어 적정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2015년 연세대 연구 결과를 보면 상급 종합병원은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 보전율이 약 84%, 종합병원은 75%, 병원은 67%, 동네 의원은 62%였습니다. 따라서 병원들은 낮은 수가로 인한 손해를 MRI, 로봇 수술 등 비급여 항목으로 메웠는데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가 사라지면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가 인상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수가 인상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의사협회는 수가 인상을 먼저 요구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의료계는 원가 공개를 반대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축산농가의 골칫거리인 분뇨를 거름으로 만들어 땅에 뿌리고 그 땅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 사료비를 줄이는 일석다조 자연순환농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축산농가와 조사료 재배 농가 모두 소득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정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서천의 자연순환 농업 단지입니다. 겨우내 무성하게 자란 조사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확이 한창입니다. 수확한 조사료는 한우 농가에 보내고 농가에서 받은 분뇨를 논에 뿌려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자연순환 농업으로 한우 농가는 분뇨 처리 부담을 덜고 사료비 절감과 한우 등급 상승 효과까지 보게 됐습니다. 국내산 조사료를 먹이면 사료값이 30% 정도 절감이 되고요. 또 고급육 생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조사료와 벼를 이모작하는 농가도 벼만 재배하던 이전보다 소득이 50% 증가했습니다. 땅이 많이 비옥해져서 이 비옥한 땅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약 한 10% 정도 증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서 생산된 풀은 품질도 한 20% 정도 향상이 돼서 자연순환 농업은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축산 분뇨를 퇴역비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경정농가의 경우에는 토양 개량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서천 농업단지의 성공 사례를 전국의 축산 단지에 보급해 자원순환 농업을 확대 육성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현장에서 폭행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현직 경찰관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경찰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20대 남자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3년간 출동을 나가 술 취한 시민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20번 넘게 맞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게시자는 경찰 간 모욕죄와 폭행 협박죄를 신설해 강력 처벌하고 주치 폭행은 가중 처벌해달라며 경찰이 테이저건과 3단봉, 가스총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지원책에 탄력근로시간제 확산이 포함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탄력근로제는 일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로시간제는 실질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사측이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는 꼼수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경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한 국회 본회의가 18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특검 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큰 데다 추경안 역시 야당이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여야는 특검 법안의 명칭과 특검 추천 방식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선 사흘째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 기간과 규모의 최소화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처럼 수사 기간은 30일로 하고 규모는 특검보 2명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반면 야 3당은 그보다 2배 규모,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으로 특검팀을 꾸려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최순실 특검보다 더 큰 규모로 더 긴 기간으로 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의가 되는 겁니까?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또다시 만났지만 견해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여야의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상임위 곳곳에서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라고 비판했고 특히 자유한국당은 3조 9천억 원 추경안 가운데 1조 5천억 원가량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추경 항목 중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비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다. 그런 왜냐하면 일자리를 외교부가 일자리 창출한 부서가 아닙니다. 억지로 만들어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외교부가 외교 잘하면 되는 거지 일자리까지 뭐.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입장차를 조율할 예정이지만 협상이 쉽지 않아 특검 법안과 추경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LG그룹의 지주회사 주 LG가 17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구본무 회장의 아들 광모 씨를 등기이사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40살인 광모 씨는 와병중에 있는 구본무 회장의 빈자리를 대신해 이사회 공백을 메우고 경영 승계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아들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그룹 지주사인 주 LG의 등기이사 자리에 오릅니다. 올해 40살인 구 상무는 2006년 LG전자에 재경부문 대리로 입사한 뒤 실무 경험을 쌓고 지난해 말부터는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정보 디스플레이 부문 총괄을 맡아 이끌어왔습니다. LG그룹은 당장 다음 달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구 상무를 신임이사로 선임할 예정인데 이렇게 경영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배경엔 구본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뇌종양이 발견된 구 회장이 올해까지 몇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아 와병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본무 회장이 와병으로 인해 LG 이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함에 제약이 있는 관계로 주주 대표 일원이 이사회에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통원 치료를 받던 구 회장은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해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됐고 한동안 자제해왔던 병문안도 최근엔 친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 상무는 오는 6월 이사로 선임되면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동안의 회장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차기 후계 구도를 다지는 데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KTX, SRT와 같은 고속열차들이 속속들이 개발되며 전국이 일일 생활권 안에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이와 함께 전망이 더욱 밝아지고 있는 히든잡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속철도가 개발되면서 집값이 저렴한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출퇴근을 서울로 하는 사람들도 늘면서 이 삶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처럼 시민의 발이 속속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히든잡은 혹시 철도와 관계된 직업이 아닌가요? 네, 역시 박하연 아나운서, 우리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안방마님답습니다. 네, 이번 주 히든잡은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해 더욱 주목받을 수 있게 된 직업, 철도 기관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철도 기관사가 앞으로 전망이 더욱 좋아질 직업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철도 기관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철도 기관사는 철도 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철도 차량을 운전하는 철도 종사자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기관사는 새마을, 또 무궁화 등의 기관사와 도시전철, 이른바 지하철 기관사로 구분됩니다. 도시전철은 주로 1인 승무제이지만 차장이 함께 승무하는 2인 승무제로도 운영되는데요. 반면 철도 기관사는 차량의 종류나 노선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기관사와 부기관사가 함께 승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지방 쪽으로도 철도를 계속 증설할 계획이어서 전망이 보다 높은 직업이라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또 철도 기관사는 철도 공무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과거 철도청 시절엔 공무원이었지만 한국철도공사로 공사화된 현재는 공무원이 아니라 공기업 직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준하는 각종 복지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어도 퇴직 후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철도 기관사가 되기 위해선 입사 시험을 치러야 하는 건가요? 네, 그 점이 일반 공기업 회사원들과 다른 점인데요. 철도 기관사가 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소정의 신체 검사와 적성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철도 차량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약 6개월간 소정의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코레일 산하의 철도 인재 개발원 등 9개 교육기관이 정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육기관에 입학을 할 때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는 않나요? 네, 선착순 등록을 받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입학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요. 기관마다 시험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 기관마다 30여 명 정도를 선발하며 철도안전법, 도시철도 운전규칙, 또 철도 차량 운전규칙 등에 대한 객관식 필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후 합격자는 교육을 받은 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철도 차량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해서 학과 시험과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2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와 디젤 차량 운전면허 합격을 하면 인턴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후에는 종합평가를 통해서 성적 순위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네, 승객의 안전을 지키고 더불어 발휘되어주는 철도 기관사이기 때문에 채용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군요. 그럼 철도 기관사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일을 하나요? 네, 우선 합격을 하게 되면 주간과 야간 근무 형태로 일하게 되는데요. 주간 근무는 오전 6시 반까지 또는 오후 5시까지 출근을 한 뒤 5, 6시간 동안 열차를 운행하게 됩니다. 야간 근무는 오후 5시에 출근해서 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다음날 오전 7시에서 9시에 퇴근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철도기관사라고 해서 단순히 철도를 운행하는 업무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운행을 시작하기 전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지 구조 등을 확인하는 것 역시 철도기관사의 역할인데요. 자칫하다간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행 전 구조 점검이 철도기관사에겐 늘 집중을 요하는 업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 체제가 불규칙하며 단위 시간당 업무의 긴장도가 높은 편이라서 늘 정신적 또 신체적으로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작업 틈틈이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후유증도 상당히 크다고 하잖아요. 평소에도 심리적인 태도를 잘 유지해야 하는 직업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 정년이 보장되고 초봉이 3,200에서 4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주의력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이 걸맞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민의 발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명감이 철도기관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원천이 된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의 철도를 다시 잇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철도와 관계된 분야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직업적 안정성과 보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철도 기관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